80주년 그리고 건국절 77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오늘 저희 고성호 TV가 우리 한국의 지성, 대한민국의 지성 원로들과 또 젊은 청년과 함께 8.15 광복절 또 건국절의 의미를 짚어보는 특집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인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동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용삼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대표로 탄탄대로 권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인호 선생님, 제가 이인호 선생님 여러 저작이나 또 최근 광복절, 건국절 관련된 컬럼을 보면서 이게 건국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8.15 광복절이자 건국절인데 그 건국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 언어의 뭐 수정이랄까 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광복절인데 오늘은 사실 해방 80주년 대한민국 건국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1949년에 이제 우리 공휴일이 모두 제정됐을 때 그때 독립기념일 1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광복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독립을 되찾았다는 것인데 해방 전에는 우리가 광복하면은 당연히 일본이 물러가면 우리가 독립을 할 줄 알아서 광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실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그게 바로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해방이라는 말을 썼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이 바로 그 광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광복절을 계산할 적에 이 49년이 1주년, 50년이 2주년 그랬는데 중간에 언론에서 잘못해서 이 45년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문제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언론의 일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이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고 참 그 일부러 이 8.15에 맞춰서 즉 해방 기념에 맞춰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선포하기로 서둘러서 했던 것도 사실 해방을 거치지 않고는 건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으니까 네. 같은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전 과정, 물론 그 전 단계는 당연히 독립투쟁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사실은 지금 그 좌우 논쟁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까지 쳐들어서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적인 기저를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은 이제 집권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첨예한 이 대립은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2007년에 제가 좀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 건국의 의미를 다듬어 보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그 혁명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혁명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네. 진짜 혁명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따져서 제가 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거를 사회과학 웹진에 실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와 그 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이 뒤집힌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점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언제 왔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1948년 대한민국 독립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통 혁명하면은 이제 폭력으로 뒤집히는 것만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경우는 우리 국민이 이 폭력 혁명을 일으킨 것보다는 결국은 연합군의 이 힘을 우리가 빌려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힘으로 일본을 뒤엎은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첫째는 이 주권자가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됐다는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어떤 이상과 이념을 가진 국가를 네. 만드느냐 그거는 해방 후 45년서부터 48년까지 네. 사실 반공 세력하고 치열한 전쟁을 해서 이룩한 거거든요. 그 당시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끼리만 무슨 좌익
투쟁을 벌인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끼리만 했으면 그렇게 치열해질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쟁 중에 이 나치를 대항하기 위해서 합세를 했던 이 영미 계통의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하고가 이제 전쟁이 끝나자 곧 결국 갈라서게 되면서 이제 네. 냉전이 시작되면서 불행히도 우리 38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반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우리 자유 선택으로 했다기보다는 다행히도 남한은 미국의 이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쪽은 이제 이 소련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알겠습니다. 세우는 투쟁을 했고 거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독립국가가 됐다는 게 또 하나 이제 뭔가 혁명이고 또 하나는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이조 왕조 시대는 뭐 반상이 있었고 하고 그 잔재가 일제시대 때도 계속됐지만은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함께 가지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또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맞은 국민이 각자가 다 자기의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명실상부하게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든가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가 공공 시설 같은 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국가가 또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 수십 년에 걸친 혁명을 거쳐서 예. 이룩했던 그러한 그 성과, 이게 법적인 성과죠. 사회 자체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예.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혁명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4.19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는 그 혁명의 이상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었지 네, 그 체제를 뒤엎자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좀 추가로 그러면 그 혁명이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리고 네. 모든 혁명은 끝나는 혁명은 없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이상을 이 법제화하는 것이 이 첫 단계고요. 법제화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가 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보통 1789년 인권선언을 얘기를 하지만은 네. 사실 프랑스에서 제3공화국이 이 정착하기까지는 80년이 걸렸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그 투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국 혁명 중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동보 선생님. 네. 그 30년대 출생하신 걸로 제가. 그렇죠. 37년생이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를 한 8년 이상 내가 고초를 겪으셨네.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이 예. 45년 8월 15일 날 학생들 전부 학교로 와라. 그 갔더니 그 이 학생들 교사들 전부 그 교정에 도열해가지고 12시를 기다리더라고요. 네. 기다려가지고 저 천황 고유라고 그러나요? 이 글을 그 방송 그 이제 음성으로 듣는데 항복하는 워낙 항복 저 전파가 나빠가지고 거의 듣질 못하겠는데 그래도 일본인 선생들은 듣다가 그냥 함성을 지르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순간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가 8살 때니까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그때 8살 네. 초등학교 학생 네. 이 태극기를 그때 알았습니까? 태극기는 사전은 몰랐죠. 예. 사전은 몰랐죠.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는 순간 그 태극기가 어디서 이게 우리나라 쏟아져 국기구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저게 우리나라 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8살 때 해방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공산주의와 그 투쟁하는데 뭐 지금 바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건국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인호 선생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 적어도 북한의 공산주의를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 건국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해방 후 지금 80년이 됐잖아요. 네. 그 또 하나 이제 아까 사실은 이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조금 이 토를 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80회 강복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편의 글을 쓰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80회 광복절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이 알려주고 있는 말의 뜻이 있어요. 광복이라는 건 뭐냐? 잃었던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었던 국권과 국토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하.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깨우쳐야 되는 게 1945년 8월 15일 날 이루어진 역사적 사변의 성격이 뭐냐? 그건 해방밖에 아니에요. 해방. 아하. 해방이 그 일제 35년부터 해방인데 그 해방은 우리 독립운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아하. 관련이 없고 1939년부터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43년부터 전후절의에 관한 이제 43년 11월에는 이미 유럽의 정세가 나치 독일의 패망이 아주 분명해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자 해가지고 43년 11월 25일 날 전후에서 카이로에서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이 모였고 그 다음에 28, 9, 30일 날 테헤란에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이 모여가지고 전후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장개석이가 아마 거론을 했지만은 조선반도에 문제가 있다. 조선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처칠이나 루스벨트는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루스벨트의 그때 보좌관이었던 해리 합킨스라고 하는 보좌관이 상당히 이 안목이 있는 보좌관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의 노예 상태를 감안해서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 of time 독립을 시키기로 합의한다 네.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 그 뒤에 전승국들의 정상회담이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었고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조선의 독립 문제를 구체화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미뤄졌느냐? 1945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합의가 되느냐? 그때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전성국들의 순회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즉각적인 독립에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아하. 루스벨트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준비 안 된 국민들한테 독립을 부여해가지고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드물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루스벨트가 좀 과했죠. 처음엔 100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40년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스탈린은 이미 전후의 세계를 반공산 세계로 양분하는 데 대한 상당히 전략 전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즉각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위 민족적 개념을 가지고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로 미뤄져서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아까 이 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네. 신탁 통치를 5년간 하기로 하고 그 5년간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그 이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소련은 어떻게 되느냐? 1917년 모스크바에서 그 이 볼셰비키 혁명이 나가지고 그 소련이 성립되고 나서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국내 소련 공산주의와 국제 공산주의를 나눠서 트로츠키가 국제 공산주의를 관리하죠. 네. 그러면서 이 트로츠키가 국제 공산주의를 관리하기 위한 강령적인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거예요.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공산화시키려고는 상대방을 그 체제와 반체제로 분열을 시켜가지고 반체제를 선동해가지고 그 혁명을 통해가지고 그 반공체제를 무너뜨리고 네. 이걸 공산화를 그 다음 단계로 시킨다는 전략을 해서 여러 가지 전술이 나왔단 말이죠. 그 전술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포기한 나라도 있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진짜 유지되고 있는 체제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왜 삼상회가 깨졌느냐? 그거는 소련이 이 모스크바 삼상회에 의해서 46년과 47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조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요. 왜 깨지느냐? 거기서 소련은 소위 그 트로츠키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전선 전술을 가지고 고집을 했고 미국은 순진하게 아주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 맞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합의가 안 되죠. 예.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제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1923년에 하와이에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그 글을 쓰면서 얘기를 했죠. 예. 이 박사가 그 글에서 얘기한 거를 잠깐 뒤집어 보면은 공산주의가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계급을 타파한다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반상을 타파한다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다. 반상을 타파한다는 얘기의 의미로 계급 타파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두고 볼 일이다. 그다음에 5가지의 공산주의의 주장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곧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하죠. 그러다 나중에 1954년 아이젠하워의 빈객으로 그 국빈 방문을 미국 해가지고 의회 연설에서 하잖아요. 네. 공산주의자의 싸움은 콜레라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 죽기 아니면 살기지 타협이 없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박사가 1947년 미소공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는구나가 알고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한 게 이제 이 46년 6월인가요? 네, 6월에 정업에서 정업 발언에서 뭐라고 그랬냐? 지금 미소공동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련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 정부를 만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네. 선생님 일단 거기까지 말씀 듣고 또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이걸 끝내야 되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이 47년 1월에 어디야 동계 가서 메가더를 설득하죠. 이거는 미소공이 가지고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유엔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 마샬 국방부장한테 4개 항목의 조선 문제 해결 건의를 해요. 그 1항에 뭐가 있느냐?
미소공동위원회가 안 된다. 유엔에 네. 이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해서 거죠. 이제 유엔 감시하에 그렇죠. 그 총선거를 통한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동구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도 아직 한참 젊은 것들이고 우리 김용삼 대기자도 그렇습니다만 권영영 대표 지금 이제 우리 두 분 원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저희가 광복 주년을 몇 주년이나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그 선생님과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이걸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게 1945년을 기준으로 할 거냐, 1948년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근데 사실 그 1945년 해방됐을 때는 이것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대구 매일신문에서 그 오보 얘기해 주셨는데 대구 매일신문에서 이걸 오보로 잘못 이제 연수를 기재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발족이 되고 또 이게 이념 전쟁으로 가면서 이게 몇 주년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광복 그리고 해방, 독립, 건국 이 단어가 그냥 다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안 헷갈리면 이게 연수에 대한 그 횟수 세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단어를 짚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문제 잠깐 내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해방의 날이에요. 네. 그 연합군이 일제 항복을 받아가지고 조선의 그 일본의 합병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48년에 그 해방이 됐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어 사전적 의미의 광복의 날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이 또 복잡해진 게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38선 이남에서는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문제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는 광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 광복이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8월 15일을 가지고 어떻게 기념을 하느냐? 이거를 8월 15일을 45년 8월 15일을 가지고 해방 기념이라면 되는 거예요. 해방 기념이라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방 기념이라면은 해방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세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의 날로 부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그거 말하는 설명하셨고요. 그 예. 기년을 하는 거는 그걸 따지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상 대기자, 우리 두 분 선배 모시고 또 젊은 후배와 함께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예, 8.15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그 모든 논란의 이 쟁점은 8월 15일에 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중첩이 돼 있는데 그 해방, 건국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안 하신 게 이제 분단의 기점이 또 8월 15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8월 15일이라는 그 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리느냐, 그 기리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 날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그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의미만 계속 그 반복해서 강조해 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해방이라든지 뭐 분단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국을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8월 15일 그러면은 뭐 이게 뭐지? 일부에서는 이날은 우리 건국을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건국을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은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가장 그 큰 뭐 문제점은
민중 민족 사관이라는 그러니까 민중과 민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네. 이 두 세력이 해방되는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중 민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국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아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김영삼 대기자가 이 용어의 배경에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그 용어 공격, 인지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그 교수님 그 부분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좌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혁명 전략에 입각한 거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아주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데 좀 소홀히 했거나 좀 그랬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반공국가라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지식인들처럼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반공을 너무 우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첫째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 배격하는 이유가 뭔가 공산주의가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게끔 전혀 가르치질 않았어요. 지금 기성세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연히 제 전공이 러시아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조금 많은 그 공부를 한 셈입니다. 이 해방 당시에 지금 아까 저 김용삼 기자께서 이제 잘 지적하셨지만 1945년에 일어난 건 우리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게 됐는데 동시에 우리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 군대가 점령을 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 우리 역사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하고 이 미국의 세계 경영 정략하고가 맞서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게 뭐였느냐? 아까 저 이동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산주의는 1917년에 처음으로 이 국가로서 이제 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게 소련이었어요. 이 마크스가 그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한 건 이미 1848년이고 독일에서였지만은 그 당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큰 이 성공을 못하고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이념이 뭐였느냐? 굉장히 좋은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사람들은 역사 법칙에 의해서 이 뭐 원칙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는데 결국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독점이 된다. 그러면은 이 노동력만 제공하고 결국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 머무르는 프롤레타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뭉쳐서 자본가들을 퇴출하면은 정말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하는 요약하면 이런 이념이거든요. 네. 그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달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거는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뭉치는 것이고 공산당 아래 뭉쳐서 국가나 민족이라는 구분은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념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난 고장, 나라에 대한 애착이니 뭐 그러니까 이런 국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 1차 대전 이전에 벌써 2번 실패를 하고 이제 1차 대전 후에 제3 국제 조직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소련이 이제는 막강한 국가가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소련의 국가 전략하고 세계 공산주의 전략하고가 같이 가면서 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 남에게 유린당한 나라의 애국 지식인들에게 호소를 해요. 우리나라에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이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으면은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동시에 이룬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애국적 지식인들이 많이 그쪽에 경도됐어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윌슨이 1차 대전 때 이제 후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선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조금 막연하거든요. 인간의 자유 위선 아니야 저 위신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상인데 공산주의는 그것보다 먼저 평등을 더 강조하거든요. 둘 다 물론 어느 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크게 갈라지는 건데 네.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주민주주의하고 차이는 자유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고 정당이고 그런데 이 공산당은 처음부터 이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들 당 엘리트가 만들어 가지고 지령을 내리면은 그것이 다 공산당 전략으로 전 세계로 예.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도 한국 공산당원이면은 중국 공산당원이든지 이탈리 공산당원이 실질적으로는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이 해방 후에 우리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인호 선생님이 이제 막스부터 레닌으로 거쳐서 이 공산주의가 이제 변질되는 과정까지를 쭉 설명하셨는데 이동구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직접 북한을 상대하셨잖아요. 이게 북한이 이게 저건 뭐 공산당도 아니다. 이게 완전히 변질된 무슨 잡종이다, 별종이다, 돌연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1945년에 분단되고 나서 지금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난 80년 동안에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남북 간에는 사상 전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네. 왜 사상 전쟁이 진행되느냐? 남쪽의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45년 8월 15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럼 북한이 전개하는 사상 투쟁은 뭐냐? 그거는 정치 선전 선동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 선전 선동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상대방을 이 기만하고 교란시키고 해서 전복시키는 정치 공작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단 하루도. 그 정치 공작 중에서 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사상 투쟁이에요. 그리고 역사 날조. 역사가는 그 가죽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사상적인 공세에 젖어버렸어요. 이 젖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이 정치 주체는 이것을 세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여기 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정치 세력은 그건 안 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권력을 나눠 가지는 데만 바빠가지고 예. 이런 그 사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 결과로 북한 정권 공산당들을 직접 상대하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제일 상대했던 것들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였나요? 만나서 대화한 중에 제일 높은 자는 김일성 자신이고 김일성이랑 직접 한 2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럼 김일성이가 보시기에 진짜 저 공산주의자입니까? 뭡니까? 내가 1972년 92년 2월에 평양에서 김일성이하고 우리 대표단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 2시간 자리하고 와서 월간 조선에 쓴 글이 있어요. 네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거대한 파충류와 그 오찬을
함께 한 몇 시간이라. 내가 딱 그 김일성이 보는 느낌은 예. 큰 공룡이더라고요, 공룡.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네. 그 이제 그 1992년 2월 달에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합의해서 공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날 그 이튿날 김일성이가 저 우리를 불러서 오찬을 그 대접하고 그때 주석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대변인이야. 그 대변인으로 내가 그러니까 신경 그때가 쓰는 노태우 거- 정부 때군요. 노태우 정부 예, 때죠. 예. 내가 신경 쓰는 것은 김일성이하고 만나서 2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하면 거기서 많은 언어가 이 대화가 오갈 텐데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풀 기자 2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하. 그 주석구에 들어갔더니 주석구에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으로 안내하고 그 정원식 총리하고 나하고 김종희 수석하고 세 사람은 그 이 김일성이가 따로 좀 만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그 딴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갔더니 김일성이가 앉아 있어요. 그 앉았더니 김일성이가 그 식사 전에 내가 한마디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말하자고 그랬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낭독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냥 대화도 없이 낭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명이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에 북한이 주장하던 걸 그대로 아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생각에 이거는 마그나 카타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마그나 카타구나. 그 이런 선생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1997년에 황장엽 씨가 넘어왔잖아요. 네. 넘어오고 나서 98년 2월에 내가 첫 만남을 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황장엽 선생한테 왜 공산주의자가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는 해방되는 순간까지도 공산주의를 몰랐는데 이 해방되니까 이 자기가 나온 평양상고가 일본인 서울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일본인 학교였대요. 그 일본인들이 다 철수하니까 학생도 없고 선생이 없으니까 그 평양상고 출신인 자기를 선생으로 예, 고빙을 예. 하더니 나중에 교장을 시키더라. 예. 교장이 되니까 이것저것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49년에 자기를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국비장학생으로 보내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라, 허구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54년까지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했는데 자기 가서 반년 지나니까 공산주의는 페이크다 하는 걸 느끼겠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막스 레닌주의가 소위 유물론적 변증법에 기초한 이 이론이란 말이야. 그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 과정은 있고 결론은 없다. 이거는 무한 변화다. 그런데 막스 레닌주의는 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은 완성된다. 그러면 이거는 막스 레닌주의는 가짜 이론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예, 얘기인데 변증법 이론에 맞지 않는 게 공산주의 혁명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짜라는 예. 거죠. 이제 예, 선생님. 뭐 저희들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몇 시간 동안 녹취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짧게 잡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러시아 대사 하셨던 때가 90년대죠. 네, 그러면 98년서부터 2000년. 그러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 그러면 그럼 네. 그때 제일 만났던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옐친 대통령. 옐친이군요. 내가 옐친을 만난 게 1998년에 김정길 총리 모시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요르단에 후세인만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연락이 오기를 이스라엘 인접국가니까 조문사절로 가가지고 요르단에 갔더니 왕궁 하나 빌려가지고 외빈들을 접견하는데 예. 한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옐친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옐친이 나타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데 아주
곤죽이 되도록 취해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예, 실제 제가 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예. 그 국빈 방문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예일진이 거의 이 기동을 못할 그런 시셔서 사실 며칠 예정 이틀 전에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제가 정도였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난리가 나서 우리 국민도 여론이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그 통보를 안 받을 거 되니까 당신 장관이 직접 우리 장관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 사이 저 소치에서 요양하고 있던 예일진이 깨어나서 다시 돼가지고 겨우 됐는데 그래도 예일진 대통령이 그때 우리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네. 만찬장에 나타나긴 했지만은 정말 쓰러질 거 걱정할 정도인데 만찬장에 앉아서 사실은 아무것도 먹진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님으로 그 재직 중에 본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한 70년 동안 해서 완전히 그 폐허가 돼버린 그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도저히 되질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르셨던 게 아까 말씀하신 23년 공산당 비판에서 네. 이 자본가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받게 하고 국가를 소홀히 하면은 이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생산성이 어서 나올 데가 없다. 근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소련 사람들이 결국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뭐 강제 노동 수용소도 있고 해서 동원했지만은 네. 결국은 그 체제의 문제는 공산당이 모든 걸 지시를 하는 대로 따르고 물가도 그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배분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사람들이 일하는 척하고 안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생산성이 자유롭게 일을 해서 국가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 살게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그 대가는 너희들이 잘 살게 되는 거로 돌아간다 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하고 알겠습니다. 경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드디어 세 가지 구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거하고 글라스노스치, 데모크라치, 티자치아라는 게 그 뭔가 하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전부 다 맞으면 다시 재건을 한다는 뜻이에요. 새로 짓는다. 글라스노스라는 골로스라는 목소리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도록 언론을 터준다. 그때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적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회에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한 번에 무너진 건 물론 아닙니다. 그 공산당의 반발이 있었고 제가 있었을 적에도 의회, 두마라고 하는 의회는 공산당이 아직 장악하고 있었고 네. 대통령은 그때 막 예일진이었고. 이중 권력 상태로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산주의 몰락사를 보면 먼저 망한 나라가 그래도 좀 나아요. 먼저 망한 나라가 시장 경제를 조금 일찍이라도 도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좌파에서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예,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이 우리 김영삼 대기자한테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냐 이 질문 제가 드리려고요. 제가 우리 현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예. 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의 뿌리가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공산국가를 수립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보다 더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하하, 예. 그러니까 공산당에 관한 한은 중국은 그 우리보다 더 그 하류해요. 그러니까 진독수가 중국 공산당 만들기 전에 이동희가 먼저 예. 한인 공산당을 만듭니까? 예. 그 알렉산드라 김이라는 그 이 공산주의 여성이 있어요. 이 한국 여성인데 그 아버지 따라 가지고 이제 연해주로 이주한 이 여자가
볼셰비키가 돼가지고 아하. 그 저 지령을 받아가지고 야 이동이 도와가지고 빨리 공산주의 정당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인데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는데 국무총리가 이동희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미 한인사회당을 만든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도 출발할 때 소위 말하는 좌우합작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무슨 일이 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대립을 하니 그 뿌리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리고 깊은데 당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많지 전혀 않았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더 절박한 과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예. 좌면 어떠냐, 공산주의면 어떠냐, 함께 독립투쟁하면 되지. 그런데 이런 아주 예. 그 나이브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뭐 요즘에 이제 뭐 그 국가 세금으로 막 그 예우도 해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왜 했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예.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려줘야 되느냐?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예, 권양 대표.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미 망한 건데 그래요? 왜 답습하냐. 네. 근데 이제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이제 1번 찍으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선생님과 또 대기자님과 교수님 말해주실 때 국제 정치를 전체 아우르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조금만 더 들어서 국제사회의 그때 흐름만 좀 알아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국에만 함몰된 부분 역사만 배우니까 의도치 않게 물론 그들은 의도했겠지만 왜곡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도 그 1번 찍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민주화나 이 한국 역사의 그 일부분만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설득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요. 합니다. 예. 젊은 분들한테 내가 참 호소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20세기 이후의 세계는 한마디로 경쟁력의 시대고 경쟁력의 세계야.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네. 경쟁력이 없으면 빠짐없이 도태당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쟁력이 없어. 자유주의, 이 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는 경쟁력이 있어요.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없는 것은 도태를 시켜야지. 경쟁력이 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자는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좀 깨우치면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요. 아니 경쟁력. 지금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나쁜 걸로 알고 있다고 아까 그래. 얘기를 예. 했거든요. 이건 예. 망하게 하는 거다. 지금 이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386 세대에서부터 오후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그 386 세대를 전 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세대는 맞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불쌍한 세대다 그렇게 보는데 기성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자기들이 맞으면 나라의 구세주 역할을 하겠다고 화염병을 들고 이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시기를 놓치고 이 화염병 앞에서 뛰면서 네. 저녁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위 운동권 자료라는 걸 그냥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가를 전혀 공부를 못하게 우리가 그 반공 정책을 우매하게 했어요. 저는 그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을 나무랍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우리가 외국하고 교역을 잘해서 먹고 살 길을 터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계사 같은 것도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이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전부 그 국풍 중심으로 모든 걸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예. 아마 그때 이제 목표는 이 반공적 민족주의자를 양성하는 게 국가의 목표였는데 결과적으로 친공적 민족주의자를 알겠습니다. 양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는 모르면서 호기심은 있는데 저쪽에서 맞아 왜곡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를 저녁에들 다 받아서 읽었어요. 제가 그거를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소련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 본산에서 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56년부터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해왔던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스탈린 독재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하게 왜곡됐던 그 소련의 간행물들 70여 종을 선별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공산당이. 그런데 그 폐기 처분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1938년에 나왔던 공산당 역사, 짧은 역사. 그게 완전히 교과서였거든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뭐 트로츠키를 제국주의 추종자라고 했던 뭐 이런 식의 역사책들 다 폐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80년대 운동권 교재로 쓰였어요. 요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네. 완전히 환상을 가져서 그때 그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만약 예. 우리 군사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민주화 운동인 줄 알고 받아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면은 모든 게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구분을 여기까지 못해서 왔다. 지금 예. 말하면 20대 알겠습니다. 세대는 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댓글창에 저희들이 뭐 정말 아주 어렵게 모신 두 분입니다. 정말 산 증인들이십니다. 이런 자담에 너무 좋으네요. 제발 이인호 선생님, 이동복 선생님 같은 원로 분들이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냥 무제한 토론으로 갑시다 뭐 이러는데 뭐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이 이제 뭐 해방의 날이기도 하고 건국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겐 굉장히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 흉탄에 쓰러진 그 50일 주기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국립현충원에서 그 추모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우리 두 분 또 김용삼 대기자도 한국 현대사 갖고 얘기하라 그러면 한 100시간 서서 할 분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인호 선생님 또 따로 한번 모시고 이동복 선생님 따로 한번 모시고 또 들어야 될 또 다른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동복 선생님한테는 남북 대화의 정말 그 총 없는 전쟁터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가 사실 들어야 됩니다. 또 이인호 선생님은 뭐 세계가 인정하는 러시아사의 최고 석학 원로이시고 또 실제로 러시아 대사도 지냈고 핀란드 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게 현장과 실제를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그래도 인사 한 말씀씩은 좀 듣고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보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정말 그 8월 15일을 또 한 번 맞이하는 심경이 참 평범하지가 않네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이렇게 잘못 나가는 여러 일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아주 절실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에 대한
보답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주 굉장히 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튼 과거는 과거지만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버리면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좀 정말 그 민족의 정기를 올바르게 참 깨우쳐 가지고 이런 그 잘못된 일이 그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세대의 어떤 그 과업으로서는 이미 손을 떠난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못난 후배가 되네요. 김영삼 대기자. 예. 아까 이동국 선생님이 이 모든 문제가 해방 이후서부터 이 사상투쟁과 역사날조가 계속되어 온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의 이 혼란을 극복하려면 사상투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념 공부를 더 강화하고 역사날조를 한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그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충분히 싸워서 뭐 이제 뭐 대한민국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예, 우리 권영 대표. 예, 사실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밖에 대기실에서 저희 이동보 선생님께서 나는 이제 살 날이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고 젊은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사실 그때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쏟아지는 뉴스 보면서 이 나라가 망할 날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전 선배들 지금 저희 그 뭐 40대, 50대, 60대 되신 선배님들이 하셨던 건 뭐고 안 하셨던 건 뭐지? 그러면은 저 20대, 30대들이 해야 되는 건 뭐고 피해야 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진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모이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지점들을 더 예. 해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인호 선생님. 말 조금 가까이. 네, 저는 항상 나는 그 운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20대 젊은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라가 정말 위태로워지는 이런 그 어려움에 처했다는 데에서 굉장한 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류 보편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죽여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거를 지키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사는데 한국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동맹국의 일원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어왔는데 갑자기 그거를 배격하고 미국을 배척만 하고 뭐 중국 쪽으로 옮기면 중국이 미래를 상징한다. 이거는 허상이거든요. 중국도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 추구하지 우리를 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서운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싸워야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네,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이인호 선생님,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기자와 또 권혜영 탄탄대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더 깊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꼭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